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식품위생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식품위생학 이제 영양교사 2018년 영양교사를 대비해서 이제 기본 심화 이론반을 시작을 하는데요.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도 정말 공부할 게 많긴 해요. 공부할 게 엄청 많긴 한데 때에 따라서는 아주 적은 분량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 같은 경우였는데요. 작년 시험 문제 이제 배당이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6점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식품위생학은 적게 나오면은 6점, 네, 많게 나오면 또 10점까지도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거의 논술형에 가까운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식중독이나 해썹과 관련을 해서. 자, 그래서 얘는 좀 이제 광범위하게 6점에서 10점까지의 분량의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식품위생학인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영양교육이나 영양학 파트라든지 그런 쪽 파트에 비해서는 분량은 조금 적은 편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공부를 이렇게 되게 협소하게 아주 중요한 것만 또 골라내서 공부하자니 또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을 보면은요, 마냥 되게 중요한 곳에서만 나온 건 또 아니에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면 갈수록 횟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식품위생학 과목도 중요한 곳에서도 계속 꾸준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우리가 맨날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게 식중독 파트라든지 해썹 파트라든지 이런 데서도 자주 문제가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닥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스리슬쩍 보고 지나갔던 그런 부분에서도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되게, 광범위하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간혹 때에 따라서 문제가 이렇게 논술형에 가까운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식중독이나 해썹 파트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른 쪽보다 간혹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내용들도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식품위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공의 80% 중에 한 10%가 해당이 되다 보니까 8점 내외라고 생각을 해서 6점에서 10점 사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입형도 나오고 서술형도 나오고 단독으로 논술형도 나오는 과목이 식품위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연계가 된다면 단체급식 시간에 얘기했듯이 주로 연계되는 파트는 단체급식 파트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청회 자료 이제 그때 발표된 거 보시면은요, 제일 먼저 그 앞장에 어떤 내용을 대략적으로 공부해야 되느냐라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거의 나온 적은 없어요. 식품위생은 거의 이제 이쪽 거기서 나오는데 아주 간혹 구성에서 나온다는 거지 거의 요 내용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서 나온 적이 없어요. 자, 식품과 우선 미생물 파트. 이거 아주 되게 간단해요. 식품과 미생물을 공부하래요. 하지만 거기 들어가 있는 평가 내용 요소들은 많습니다. 미생물의 종류와 우선 특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생물,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효모, 이런 것들의 종류와 특성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 오염지 표균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 부패, 그러니까 미생물에 의해서 식품이 부패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패를 알 수 있는 방법 있죠. 초기부패 판정법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끝인데, 원래 이 파트에 더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2가지요. 자, 그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보존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존법. 자, 그 다음에 이 보존법뿐만이 아니라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는 살균 소독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제 거기는 생략이 됐지만 식품과 미생물 파트는 여기까지가 식품과 미생물 파트예요. 자, 그 다음에 식중독, 곰팡이 독소,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여기가 가장 분량이 제일 많아요. 원래 식중독 자체도 내용이 많지만 거기에다가 첨가물 내용까지 들어가다 보니까요, 가장 분량이 많은 파트가 2번째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중독의 원인, 증상, 예방법을 알아두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식중독은 3가지가 기본이에요. 원인, 증상, 예방법. 그 다음에 곰팡이 독소는 원인과 피해, 예방법을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식품 첨가물의 기본은 기준과, 규격과 기준, 식품 첨가물의 규격과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식품 첨가물에서 기본은 명칭과 용도를 알아두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과 전염병, 이제는 감염병이라 부르죠. 그래서 식품과 감염병, 기생충, 위생동물과 관련된 거. 자, 식중독보다 감염병이나 기생충이나 위생동물은 중요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식품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식중독 파트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감염병이나 기생충이나 위생동물 파트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파트. 그리고 분량도 좀 적습니다. 앞쪽보다. 자, 그래서 감염병에서는 경구감염병과 인축공통 감염병의 원인, 증상, 예방법을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기생충에서는 원인, 증상, 예방법이라고 그랬는데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이에요. 근데 기본이긴 하지만 기생충에선 가장 기본이 중간 숙주 같은 것들을 알아두는 거, 그게 원인 식품이 되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생동물의 피해와 예방법, 위생동물도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은 없고 뭔가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중독과 함께 중요 파트가 바로 해썹이죠. 이건 이제 옛날 거라서, 옛날 공청회 자료라서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젠 이름이 바뀌었죠.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로 바뀌었죠. 이제 위생법에 그렇게 바뀐 거예요.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요. 뭐 굳이 써두실 필요 없어요. 뒤에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해썹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우선 단계를 알아두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실원칙 1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실원칙 12단계 그거 알아두시는 게 기본인데 그 12단계 중에서 좀 더 중요한 게 7원칙이겠죠. 그러니까 12단계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지만 주로 많이 나온 건 7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서 해썹 적용 사례요.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해썹을 12단계 7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학교 급식은 좀 더 간단하게 적용을 하거든요. 벌써 다 규격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행을 하면은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 급식에서는 만들어 뒀기 때문에 또 학교 급식의 적용 사례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해썹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나왔었죠. 그냥 기본적인 거를 물어보는 이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응용하는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나왔던 기출문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죠. 기출문제 정리해놓은 거. 한번 보실래요?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 1페이지에 있죠. 자,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2008년은 아직 최초, 초창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얼마만큼 내겠다 이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일 중요한 데서 낸 거죠. 그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겠어요? 식중독, 해썹이요. 그래서 첫 번째, 첫 회 시험은 딱 식중독하고, 세균석 식중독하고, 해썹 딱 두 군데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란, 이 공청회 그 자료 발표되면서 가이드란이 잡히면서요, 영역을 4가지로 분류하고, 이제 골고루 이제 시험 문제 내려고 했죠. 자, 그래서 2009년부터 객관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객관식과 함께 논술형도 봤었죠.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문제가 지금 거기 2009년에 4개예요. 그쵸? 4개. 왜냐면 객관식 4문제에다가 논술형 문제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논술 문제가요, 김밥에 CCP를 결정하고, 그 CCP에 대한 관리 기준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모니터링한 다음에 개선 조치해야 되죠. 그거를 실예를 들어가지고 써라 라는 게 논술형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은 논술형 문제도 실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2010년도, 2009년도 문제도 딱 보면은요, 가연살균법, 세균성 식중독, 곰팡이 독소, 그 다음에 해썹, 이런 데서 이렇게 골고루 나왔죠. 근데 어디는 없어요. 감염병, 기생충, 위생동물에서는 출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나왔는데요. 포도상 구균 식중독 나오고,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의 용도 나오고, 결핵하고 팔이 연결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핵섭이 7원칙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이 되게 간단하지만 제가 그때 그 단체급식에서도 그랬죠. 2010년 문제가 제일 좀 까다로운 편, 제일 뭔가 지문을 읽을 게 되게 많은 게 바로 2010년도 문제였는데요. 포도상 구균 식중독도 마찬가지예요. 구균 식중독의 특징을 주고 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요.
실제 사례를 줬어요. 이제 뭐 몇 시에 뭘 먹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다시 이제 뭐 다 나은 거, 뭐 이런 경과를 쭉 보여주면서요. 이 식중독이 누구냐? 찾는 게 아니었어요. 이 식중독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유형의 문제여서 지문이 거의 반 페이지에 가까운 그런 유형의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식품 첨가물의, 그 중에 이제 문제가 좀 간단한 게 식품 첨가물과 용도 제대로 연결하는 거 찾는 거. 요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그 자체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석의 7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해라. 문제는 되게 간단한 거죠. 근데 이거를 실제 사례를 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의 온도를 하루에 2번, 그 조리사가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 온도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요. 그럼 그 단계가 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순서가 어디로 들어가는지가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응용 문제였어요. 알고 보면. 응용으로 이게 각 단계가 누군지 알고 그걸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문제. 그 다음에 논술형 문제로도 또 나왔어요. 논술형 문제로는 어패류와 관련된 식중독 사고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쓰는 문제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들어와서는요, 초기 부패 판정법이라든지, 리스테리아, 그 다음에 A형 간염, 그 다음에, 그 해썹이 12단계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거 물어보는 거 그대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응용 문제나 그런 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논술형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햄 제조 시에 보존성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쓰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아질산염, 솔직히 그 보존성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안은 소형 식품 가공 쪽이거든요. 그쪽 문제와 함께 이 햄 제조 시에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이 있었어요. 아질산염이라는 그런 아질산염의 독작용이라든지 생성 원리를 쓰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같은 경우에는요, 미생물의 종류들이 나왔었어요.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의 종류는 또 이제 이게 어디랑 이제 연결이 되냐면 식품의 부패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하는 세균성 식중독, 그 다음에 감염병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생물의 종류와 특징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이거는요 하나로 통합을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실러스다 라고 하면은 바실러스는 식품의 부패에도 관여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부패에 관여하는지, 그 다음에 식중독 중에는 어떤 식중독과 관련이 있는지, 감염병 중에는 어떤 감염병과 관련이 있는지 같이 묶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보기로 예시로 나왔을 때 이게 어떤 균인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실러스가 관여하는 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 균이 누군지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노로바이러스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미독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 김치 이게 나왔었는데 여러분 김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주어지고 이 기생충의 특징으로 이 기생충의 이름과 특징이 옳게 연결된 걸 찾는 문제였는데 제시된 게 그거였어요. 최근에 김치에서 기생충 알 파동이 났다고 설명이 주어져요. 그럼 이게 어떤 기생충과 관련된 거냐고?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건 누구였냐면 회충란이 검출이 돼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숙주나물 CCP 찾기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숙주나물에 공정흐름도 있잖아요. 그 공정흐름도가 주어지고 거기서 CCP를 골라내라는 게 시험 문제였었어요. 자, 근데 5문제죠? 왜냐면 노로바이러스와 관련된 문제가 논술형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품위생은 단독으로 이렇게 논술형 문제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 다음 2013년도 보면은 식품의 부패, 미생물, 보존법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의 응용 문제였어요. 그래서 대화 내용이 이렇게 쭉 주어져요. 그 대화 내용을 읽고서 그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그게 이제 부패, 그 부패와 관련된 미생물, 그다음에 보존법 이런 것까지 연결되어 있는 보기가 나왔었어요. 자, 그다음에 뭐 화학성 식중독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 독소와 관련된 문제가 이때 2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논술형, 하나는 객관식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오이무침의 해석관리 기준과 관련해서 공정흐름도 주어지고 옳게 설명한 걸 찾아라 라는 문제.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객관식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골라내는 게 힘들 때. 자, 그래서 그런 2013년 문제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부터 이제 서답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다시,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 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죠. 2014년에는 딱 그 한 문제 출제됐어요. 딱 한 문제. 그 한 문제가 뭐냐면 10점짜리 아까 단체급식 시간에 왜 단체급식하고 식품위생하고 연결해서 나왔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문제 딱 하나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자연독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연독에서 한 번도, 그전에는 자연독에서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죠. 그래서 2015년 들어서 처음으로 자연독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인축공통 감염병 중에 이제 탄저와 관련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가로놓기 하고 살균소독법 같이 쓰는 그렇게 연결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6년 들어와가지고는 세균의 그 성장 곡선을 주어지고요. 이게 위험 온도 때, 그 다음에 이걸 온도 보관과 관련해서 그 기준을 잡아주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도 기준들은 좀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존법 중에 이제 가열살균법, 살균소독법 중에 우유살균법이 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그 해썹 학교급식에서의 그 위생관리 지침서에 나와 있는 해썹과 관련된 내용이 처음으로 그대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 그냥 가로놓기 하고 여기 안에 들어갈 말이 뭔지 쓰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 알면 그냥 써도 되는 문제. 그러니까 2014년 이후부터 문제가 좀 많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져요. 근데 단순해지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되게 간혹 생각지도 못한 데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작년 문제죠. 작년 문제는 우선 분변오염 지표균이 나와서 거저주는 문제예요. 문제가 너무 쉬웠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균성 식중독 문제였는데요. 그 균 이름도 써야 되고 뭐 식중독 지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였는데 균 이름 쓰는 건 별게 아니었어요. 근데 식중독 지수가 문제였죠. 식중독 지수 100을 설명해라 이런 문제였는데요. 수업 시간에 식중독 지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4단계로 나눠지고 그 식중독 지수 100이면 가장 상위 단계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는 않으나. 근데 그것까지 그 단계에 대한 설명까지 누가 암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정말 생각지도 못한 뜬금없는 데에서도 간혹 나온다는 거. 단체 급식도 그렇고 요즘에 식품위생도 좀 그런 편이에요. 자, 그래서 2014년부터는 좀 문제가 많이 단순하고 좀 쉬워진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신 간혹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당연히 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닌 것들도 두루두루 공부는 간단히라도 근데 설명하세요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히 설명하는 정도니까 간단하게 파악하는 정도로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유형을 이제 보고 넘어가는데요. 거기 한번 보실래요? 2페이지. 2페이지에 시험 유형 문제 한번 보세요. 2008년 시험 문제가 이렇게 간단했어요. 네, 아주 되게 쉬웠거든요. 자, 이 균에 대한 설명을 주고 이 식중독 세균 써라. 그 다음에 이 식중독의 예방법 써라. 예방법 아주 기본적인 거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역학조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쓰라는 거. 요 문제. 그 다음에 하나는 해썹 문제였어요. 해썹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빈칸 채우기. 너무 쉽죠. 해썹의 그 치번치기 순서만 알면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한계 기준을 설정할 때 요소가 될 수 있는 거 쓰는 거. 되게 옛날 문제는요. 딱 기본적인 거 물어보는 게 끝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014년부터 바뀐 유형의 문제가 거기 나와 있죠. 그 2014년 그 임업 문제가 10점짜리 문제였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단체급식과 연결을 해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는데요. 식중독과 관련을 해서 이 식중독을 유발하는 미생물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이 미생물이 생성한 식중독 유발물질 이름 쓰고, 특징 4가지를 쓰는 거. 이게 식중독이 어떤 식중독인지 알면 특징 쓰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같은 경우 2015년 문제인데 이게 2점짜리잖아요.
가로 넣기 그냥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 여러분 거기 잘 보세요. 피마자시에는 독성 물질로 리신과 누가 있어서 섭취를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독의 가장 기본은 이거거든요. 식품명과 독소의 명칭을 알아두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만 알면 답 채우기 여기는 쉽지가 않죠. 되게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 다음 거 가로 보실래요? 야생 느타리와 비슷한 모양인 누구는 독버섯으로 갓표면에 처음에는 옅은 황갈색이지만 점차 자갈색으로 바뀌고 독버섯 생긴 모습 다 알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독버섯의 생긴 모습을 모르면은 이거는 답을 찾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때 문제는 요 문제는 어렵지는 않은, 알면 뭐 단순히 하는 되게 쉬운 문제긴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데에서 간혹 이렇게 정말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가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뒷장에 3페이지 5번 문제가 되게 간단하죠. 오염지 표균 이름만 쓰면 다 끝나요. 근데 여러분 오염지 표균의 대표가 되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걸 집어넣는 건 너무 간단하죠. 딱 두 가지 종류밖에 두 가지를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하지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면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대장균군과 장구균이죠. 근데 양성과 음성이다 이것만 알면은 답 찾는 건 일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쉽게 작년에는 이렇게 아주 쉽게 출제가 됐었어요. 2점짜리 기입형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도 한번 보실래요? 4번 유형. 그러니까 이 4번 같은 유형이 단체급식, 식품위생 이쪽에서 이제 종종 자주 요즘에 출제되는 유형의 형태인데요. 기역, 니은, 디귿 가로 넣고요. 이런 식으로 가로 넣은 다음에 뭐도 같이 연결해서 써라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는 문제. 그래서 탄저는 결의 Q열과 함께 어떤 뭐로 감염 경로에 따라서 뭐로 나눠지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살균소독법 쓰는 거. 살균소독법의 명칭 쓰고 그 방법을 서술하는 문제. 그러니까 살균소독법까지 연결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인축공통 감염병과 살균소독법이 연계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14번. 요게 이제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4점짜리. 근데 4점짜리인데, 우선, 빈칸 채우는 건 너무 쉬워요. 균의 특징만 알면, 식중독균의 특징만 찾으면 기역과 니은 집어넣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화농성 세균이라고 알려진 거 하나밖에 없고요. 돼지 장염균으로 알려진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각각 금방 집어넣는 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선 세균적 식중독 예방의 3원칙, 세 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이것까지 쓰는 거 크게 문제가 아니었으나 이제 식중독 지수 100의 의미를 서술하는 게 조금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나왔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기역 쓰는 거나 식중독 지수 100의 의미를 서술하는 게 아마 같은 점수일걸요? 네, 똑같은 1점짜리요. 근데 똑같은 1점짜리인데 참 난이도가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간혹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렇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았던 데에서 간혹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최근 문제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닥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어렵진 않아요. 알면 손쉽게 할 수 있는 문제. 근데 대신 문제는 뭐냐? 공부할 게 너무 많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게 식품위생만 있는 게 아니라 과목 수도 많은데 그다음에 공부할 내용도 많아지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딱 문제를 보면 그냥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그걸 알아보는 문제들 같아요. 위생 같은 경우, 단체급식 같은 경우 얼마나 너희들이 구석구석까지 공부를 했느냐 이렇게 간혹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데에서도 간혹 눈에 띄지 않은 데에서도 간혹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제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우선 우리 오늘 책 보시면 차례가 제일 먼저 나와 있죠.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식품위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뭐예요? 개념 잡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개념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영역인 식품과 미생물 파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식품과 미생물 파트 들어간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 식중독, 첨가물 여기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거의 반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감염병, 그 다음에 기생충, 위생동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썹,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해썹 하면 모든 영역이 끝나는데 거기다가 식품과 환경오염 파트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여기도 단독으로는 그닥 중요하지가 않지만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들과 겹치는 부분들을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해도 될 만한 내용들을 집어넣은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앞뒤로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식품위생의 개념부터 잡고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식품위생의 개념은 다 뭐 이제 중요하지는 않으나 뭐 이렇게 얘가 단독 문제로 나오지는 않으나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좀 봐둬야 될 내용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식품위생의 정의가 나와 있죠. 식품위생의 정의를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 대상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대상. 자, 식품위생의 대상이 제일 먼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식품위생이란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그래서 대상이 우리나라 법에는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식품위생이라고 해서 식품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모두 다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법규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많이 들어있어요. 식품 등 이런 표현이요. 이게 식품 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생략이 된 겁니다. 뭐가 생략이 된 거냐면 뒤에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이 생략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식품위생법에는 이렇게 대상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WHO의 정의를 보면은 또 새롭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그러니까 처음 재배하는 단계부터 마지막 인간이 섭취하기까지, 그래서 처음 재배하는 단계부터 마지막 섭취하는 단계까지 다 본다는 거죠. 자, 이런 전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식품위생 이렇게 정의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WHO의 그 식품위생의 정의를 보면은 식품위생의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대상부터 나오죠.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 생산하는 단계부터 마지막 섭취하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식품위생 이렇게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식품위생의 목적은 뭐냐면은요, 위생상 위해가 될 만한 요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위생상 위해가 될 만한 요인을 파악해서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요, 이거는 위생이죠. 그래서 국민 보건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바로 식품위생의 목적입니다. 이 식품위생의 목적이 어디 나와 있냐면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보면은 거기 제일 앞쪽에 식품위생의 이 법규의 목적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봐둬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식품의 위해 요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생성이 되었느냐? 생성 요인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생선 요인별로 내인성, 그리고 외인성, 유기성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으로 분류하는데요. 내인성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있는 거예요. 식품 자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내인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식품 자체에 유독 유해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 어디에 오염된 것도 아니고 누가 주입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대표적인 게 보고독 같은 경우. 보고독 같은 경우는 누가 주입한 것도 아니고 오염된 것도 아니죠. 중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보고가 갖고 있는 독성분, 이게 바로 내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식중독에서 배울 자연독들이 다 내인성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인성은요, 말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외부로부터 혼입되거나 오염되거나 이행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염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외인성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유기성은 유기성은 좀 달라요.
원래 자체에 갖고 있던 성분도 아니고요. 외부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럼 원래 갖고 있던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온 것도 아니면 이건 뭐냐? 중간에 만들어지는 물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은 유기성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 중에, 생산하는 과정 중에, 보관하는 과정 중에, 가열하는 과정 중에, 조리하는 과정 중에 뭔가의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은 유기성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류를 뒤에다가 좀 자세히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인성 하면 아까 그랬죠. 원래 식품 자체에 갖고 있는 독성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식중독에서 배울 자연독이 여기 들어간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식물성 자연독, 동물성 자연독 이런 애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 식물성 자연독의 대표적인 거 독버섯의 독성분. 그다음에 여러분 감자 싹이 난 부위에도 독성분 있죠. 그게 누구냐면 솔라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뭐 거기 아미그달린 같은 경우는 청매에 들어있는, 청매실에 들어있는 독성분이죠. 원래 누가 이렇게 주입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갖고 있는 독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동물성 자연독이 대표가 되는 거 뭐 보고독, 조개독 이런 것들이죠. 뭐 나중에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여러분 식이성 알레르기가 문제잖아요. 그런 알레르기, 식품에 들어있는 알레르기성 성분 이런 것도 내인성인 거예요. 원래 식품 자체가 갖고 있는 성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외인성. 자, 외인성은 이제 외부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요소로는 뭐 식중독균, 감염병균, 곰팡이, 기생충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외인성에서 이제 인위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첨가물들이요.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첨가물들이 있어요. 이거 뭐 그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거 대표적인 건 이제 허가되지 않는 첨가물들이죠. 그 다음에 비의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질, 뭐 잔류농약이라든지 방사능물질이라든지 환경오염물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화학적인 물질들은 다 외인성에 해당이 돼요. 대다수가. 자,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오염될 수 있는 건 외인성.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유기성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뭐 이제 뒤에 가면 구체적으로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탄 음식에 먹으면 암에 걸린다고 그러죠. 탄 음식 같은 데에서 발생하는 벤조피렌 같은 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감자요. 감자를 튀길 때도 신경 독소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프렌치 프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자, 그럼 여러분 감자를 이렇게 튀길 때 발생을 하는 탄수화물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아크릴아마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햄에서도 발암성 물질 만들어지거든요. 햄 제조 시에 발생하는 발암성 물질의 대표적인 게 니트로사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물을 염소 소독할 때도 발암성 물질 만들어지거든요. 트리할로메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과일 가지고 알코올 발효해가지고 주류 만들 때 있죠. 술 만들 때, 과실주 만들 때 생성이 되는 유독 성분도 있어요. 메탄올. 이런 것들이 바로 중간에 생성되는 물질이에요. 원래 있던 물질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생성될 수 있는 물질 우리가 뭐로 분류하느냐? 유기성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이제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식중독 가면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영양사를 한번 준비하시거나 영양교사를 한번 준비하셨던 학생들은 한 번씩 이름을 들어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생성되는 물질을 우리가 따로 뭘로 분류하냐면 유기성 유해요인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의 종류는요. 식중독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좀 더 쉽게 그 분류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식중독을 식중독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내인성, 외인성, 유기성을 다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품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식품 위생과 관련해서 개념 잡기를 했는데요. 나머지 그냥 한번 쭉 읽어두시고요. 나중에 유해 요인의 분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식중독을 끝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품과 미생물 파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식품과 미생물 파트,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목은 간단하나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할 게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염 지표균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기 부패와 초기 부패 판정법. 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두 가지를 더 하셔야 돼요. 보존법과 살균 소독법을 더 공부해 두셔야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보존법. 그 다음에 또 하나 살균 소독법이죠.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는 살균 소독법에 대해서 공부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챕터 2에서 그것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입니다. 자, 이런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단독 문제로도 나올 수 있지만 뒤에 부패라든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세균속 식중독이라든지 감염병 또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확실히 해두시면 뒤에 가서 두고두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파트예요. 자, 그럼 미생물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뭐가 있냐면 곰팡이도 있고 효모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리케차, 세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럼 누구냐? 세균이에요. 네, 세균이요. 식품의 부패하고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중독, 감염병 이런 데서 두루두루 가장 많이 나온 게 누구냐? 세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제일 많은 게 세균, 그 다음이 식품과 관련 있는 곰팡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공부할 게 적어져요. 효모,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은 뒤로 갈수록 공부할 게 적어집니다. 그래서 세균과 곰팡이가 가장 공부할 내용이 많고 제일 많은 건 세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이제 뭐가 나와 있느냐면은요, 식품의 미생물상, 마이크로플로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미생물상 내지는 미생물총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품이 이렇게 환경에 노출이 되었을 때 미생물의 오염이 되게 되고요. 그 미생물들이 무리를 짓게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미생물상 내지는 미생물총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특징이 있어요. 자, 특징은 한번 읽어두시고 넘어가면 되는데요. 첫 번째, 신선식품들 있죠. 신선식품들은 동식물이 자라는 환경에 같은 미생물총을 형성한다. 그럼 신선식품, 어패류, 채소류 이런 애들이요. 그럼 어패류는 어디에 있냐면 바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바다에 있는 미생물하고 미생물총과 비슷한 미생물총이 형성이 돼요. 그럼 여러분 채소 같은 애들은요 어디서 나냐면 토양이죠. 그러니까 토양 미생물총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라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2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바뀌느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요 복잡했던 게 어떻게 변하냐면 단순해져요. 복잡했던 게 단순해진다. 아까 그랬죠. 식품에 균이 오염이 돼요. 만약에 뭐 어패류다, 어류다 라고 하면 생선들이 다 바다에 살고 있는 생선이다 라고 하면은 바다에 살고 있는 여러 미생물이 오염이 되죠. 여러 가지 미생물이 오염이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우세하게 잘 자란 한두 개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다양한 미생물이 오염이 됐을 때 되게 복잡하지만요. 나중엔 잘 자라는 한두 개만 남으니까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했던 게 단순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세하게 자란 한두 종만 남잖아요. 이렇게 우세하게 잘 자란 한두 종을 가지고 우리가 우점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점종. 그 우점종의 대표가 있어요. 특히 어패류의 우점종이 되는 애. 어패류의 우세하게 잘 자라는 거 슈도모나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나왔을 때 이렇게 슈도모나스 한글로 써도 맞아요. 왜냐면 이제 그 기본이 한글이다 보니까 그래서 슈도모나스. 자, 그래서 어패류의 우점종이 되는 건 슈도모나스예요. 슈도모나스. 그러니까 그 어패류에서 우세하게 되게 특이하게 잘 자라는 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슈도모나스가 근데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균이긴 해요. 근데 어패류에서 가장 우세하게 자란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형성된 미생물상은 소규모의 오염이 발생을 해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규모 오염이 있지 않은 이상 변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식품이냐에 따라서 잘 자라는 균이 따로 있어요. 자, 5번에 보니까 표면적이 넓고 통기성이 좋은 식품. 여러분, 공기가 잘 통한대요. 이렇게 공기가 잘 통하는 식품에서는요, 공기를 좋아하는, 산소를 좋아하는 균들이 잘 자라요. 호기성 균들이요. 호기성 균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식품의 내부라든지 산소가 잘 통하지 않는 완전히 밀폐가 된 식품들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산소가 없는 환경을 잘 자라는 균들이 좋아해요. 누구냐면 편성, 현기성이요. 편성, 현기성 내지는 뭐 현기성 균들이 잘 자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품의 상황에 따라서 잘 자라는 균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분 함량이 많을 때, 적을 때. 여러분 보통 수분 함량이 많을 때 우세하게 잘 자라는 미생물은 누구냐? 세균이요. 그러니까 이게 식품에 수분이 많을 때요, 여러 가지 미생물이 오염이 되었다 그랬을 때 가장 우세하게 자라는 건 세균. 그러면 수분 함량이 적은 식품에서는 누가 잘 자라느냐? 수분 함량이 적은 곳에서는 세균이 잘 증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를 피는 애가 누구냐면 곰팡이에요. 자, 그래서 수분 함량이 많은 식품에서는 세균이, 수분 함량이 적은 식품에서는 곰팡이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요, 잘 자라는 미생물이 따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에서 미생물 상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간단히 봐두시면 되겠고, 나중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균들이 잘 자라겠구나 라는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그러면 미생물의 종류와 특성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건 누구냐? 세균. 가장 공부할 게 많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도 제일 높은 거. 그리고 뭐 실제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됐었죠. 세균 파트에서는. 자, 그럼 세균과 관련된 내용, 제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거기 보면은 세균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자, 세균의 특징, 뭐, 첫 번째. 단세포 생물이다. 자, 단세포 생물이요. 세포 하나가 하나의 균입니다. 세포 하나가 균 하나예요. 단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이죠. 그래서 세포 하나가 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균과 관련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를 좀 파악해 두셔야 되는데, 세균은 보통은 영양세포의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세포 상태. 그렇죠? 세포 하나가 균 하나라고 했죠. 보통은 이제 영양세포의 상태로 존재를 하나, 환경이 열악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환경이 열악할 때 어떤 형태를 띌 수 있는 애들이 있냐면 아포 내지는 포자의 형태를 띠는 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포, 포자의 형태를 띠는 건 모든 균들이 그렇게 이 아포나 포자 상태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의 것들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요 아포는 어떤 의미냐면요. 외부 환경이 성장이나 증식에 열악할 때 이럴 때 만들어내는 일종의 저항체예요. 자, 우선 이제 개념부터 이제 잡아드리는 거죠. 근데 아포나 포자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분들 식품위생책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이제 개념을 잡아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 개념을 외워라 이런 소리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개념 잡기 좀 더 쉽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식품위생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제 개념, 단어 이런 거 구분하는 것들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념, 요 단어의 의미를 찾아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포나 포자는요, 아무 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좀 상황이 열악할 때요. 상황이 열악할 때 만들어내는 일종의 저항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력이 강해요. 저항력이 강해요. 잘 견뎌요. 특히 뭐에 잘 견디느냐? 열에 잘 견딥니다. 열. 자, 그래서 보통 아포, 포자는요, 내열성이에요. 내열성이 좋아요. 열에 잘 견딥니다. 자, 그에 비해서 세포는요, 열에 상당히 약해요. 이열성이에요. 조금만 가열도 쉽게 상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열에 상당히 잘 견뎌요. 근데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포, 포자를 만들 수 있는 균들은 극히 일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요, 아포, 포자를 만들 수 있는 균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럼 그 균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열에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균은 세포 상태나 아니면 아포 내지는 포자의 상태로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같이 써요, 이 단어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와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소라는 단어예요. 독소. 자, 여러분, 세균이 만들어내는 물질 중에 누가 있느냐면 독소가 있어요. 세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균 자체를 얘는 세균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세균 자체를 의미하는 용어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세포와 포자 상태. 독소 상태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일 뿐이에요. 세균 자체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나중에 가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포도상 구균 하면은 열에 약하다 그랬는데 독소는 열에 강하거든요. 독소가 열에 강하면 균도 열에 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별개의 것이에요. 그쵸? 자, 세균은 세포랑 포자라는 요 두 가지 단어로 지칭이 되지 독소는 아닙니다. 그냥 독소는 만들어내는 물질일 뿐이에요. 이 독소 자체가 균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구분지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세균을 지칭하는 용어, 세포 상태, 포자 상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포자를 만드는 균들은 열에 잘 변분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법에 의해서 증식을 해요. 그러면 뭐 이분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올 수 있느냐 이건데요. 증식할 때 하나였던 애가 몇 개로 늘어난다는 소리냐면 2개.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자라게 되면 또 이게 4개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증식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증식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곰팡이, 효모, 세균 중에 제일 빨라요. 그래서 증식 속도가 제일 빨라요.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 대수합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요. 가장 증식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 나와있죠. 효모나 곰팡이보다 우세하게 잘 자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오염되었을 때, 똑같이 식품이 오염되었을 때요. 가장 먼저 우세하게 잘 자라는 건 세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균에 관련된 특징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봐두면 뒤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균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냥 구균하고 간균 정도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구균, 간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어로 이렇게 명칭들이 이렇게 쭉 나올 때요. 뒤에 코커스 이렇게 붙는 균들이 있어요. 이렇게 코커스라고 붙는 균들이 구균들입니다. 땡글땡글한 구균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코커스 붙는 균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간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균은 막대기 모양이죠. 그래서 대다수는 간균의 형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코커스 이렇게 붙은 애들, 뭐 구균 이렇게 붙은 애들만 구균의 형태다. 이 정도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봐도 이게 간균인지 구균인지가 구별이 돼요.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 이렇게 딱 보면 이름이 구별이 가지 않아요?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 포도상구균은 뒤에 말 그대로 뭐가 붙어 있어요? 구균이라 붙어 있죠. 이런 균들이 바로 구균이고요. 이거를 제외한 대다수는 간균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뭐 시겔라도 나올 거고요. 마이크로코커스도 나올 거예요. 자, 이 균들을 보면은요, 이 균의 생긴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형태를 알 수가 있어요. 얘는 그냥 시겔라, 얘는 마이크로코커스.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코커스가 붙어 있죠.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면 구균이란 뜻이에요. 근데 얘는 붙어 있지 않죠. 그럼 얘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간균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균의 이름을 봐도요, 대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균의 이름을 보고, 얘가 간균인지 구균인지 구분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균인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코커스가 붙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구균하고 간균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누구냐면 세균의 증식 조건이에요. 자, 이런 세균 증식 조건 같은 경우, 이거는 좀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이 세균 증식 조건은 뒤에 보존법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이거하고 관련해서도 뭐 시험 문제에 이렇게 약간 응용을 해가지고 다른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걸쳐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균의 증식 조건을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는데 오늘 나누려던 프린트 4페이지에 보면은요. 거기 이제 시작을 좀 같이 해볼게요. 4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 세균의 증식 조건이 있는데 그 세균의 증식 조건이요,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그 세균의 증식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앞자를 따가지고요, FATTOM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약자만 따가지고요. 그래서 약자 보니까 푸드, acidity, time, temperature, oxygen, 그리고 moisture. 근데 이게 우리 책에 있는 뭐예요? 제목들이에요. 푸드, 식품. acidity, pH, 산도, 그 다음에 시간, time, 그 다음에 온도, temperature, 그 다음에 산소, oxygen, 그 다음에 수분, moisture. 근데 그거 약자만 딴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가 세균의 증식에 영향을 주는 6가지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균 증식의 증식 조건에 영향을 주는 6가지를 써라 그러면 요새 6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균 증식에 영향을 주는 6가지 요소가 누가 있는지를 파악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본격적으로 나가는 거는요, 조금 쉬고 나서 진행하도록 할게요.